안녕하세요. 흥미롭고 신기한 이야기 소식 흥신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미국 세일럼 마녀 재판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1692년에서 1693년 사이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마을 세일럼. 전쟁과 경제적 불황, 지역 간의 갈등으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 현대와는 다르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에 쉽게 흔들릴 만큼 대부분이 악마와 마녀가 존재한다고 믿던 시기이며,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종교적 두려움과 사회적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던 때, 청교도 신앙에 기반을 둔 이곳은 소박하고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긴장감이 넘치던 때이지만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마을에 1692년 초 겨울, 이 마을의 목사인 사무엘 페리스의 딸 베티와 조카 에비게일은 알 수 없는 발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몸을 비틀며 기이한 행동을 했고, 이에 놀란 가족들은 의사를 불러 진찰을 부탁했습니다. 의사는 이들의 상태를 진찰하고선 신체적인 병이 아니라 마법의 징후라고 진단했고, 이에 페리스 목사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악마가 이곳에 들어왔다 라며 경고했습니다. 이후 베티와 에비게일을 돌보던 가운데 그들에게서 자신들을 괴롭힌 마녀가 있고 그 마녀들이 누군지 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베티와 에비게일은 세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페리스 목사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로 아프리카와 카리브 민속의식을 알고 있던 인물인 마녀라는 의심을 받기 쉬웠던 티튜바, 마을에서 가난하게 살며 종종 구걸을 하던 사라구드, 교회에 자주 출석하지 않던 외딴 집에 살던 여자 사라 오즈번. 마을 사람들은 베티와 에비게일의 이야기를 듣고선 세 사람을 데려와 마녀 재판을 시작합니다. 끌려온 세 사람은 당연히 자기들은 마녀가 아니라 주장하였고, 이에 사람들은 증거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 마녀 재판에서 사용되었던 증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증거들은 유령 증거라고 하며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 꿈에서나 깨어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형체가 자신을 공격했다 주장. 예로 피고인의 영혼이 나를 때렸고 내 목을 조르는 것을 느꼈다 라고 말하면 유령 증거로 삼았습니다. 둘, 마녀로 지목된 피고인의 영혼이 검은 고양이, 늑대, 새로 변신해 자신을 괴롭혔다 주장. 예로 피고인의 영혼이 새로 변해 자신의 집 창문에 나타났다고 주장하면 증거로 삼았습니다. 셋, 자신의 몸에 나타난 멍, 상처, 뜨거운 느낌의 원인이 피고인의 영혼이다 라고 주장. 예로 피고인이 실제로 만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몸에 상처가 생겼다고 증언만 한다면 증거로 삼았습니다. 넷, 피고인의 영혼이 악마와 계약을 맺거나 의식을 수행하는 모습을 봤다라고 주장. 예로 피고인의 영혼이 어둠 속에서 악마와 춤을 추는 것을 보았다 라는 증언에 증거로 삼았습니다. 다섯, 기이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들었다고 주장. 예로 밤중에 악령이 자신에게 다가와 나는 땡땡땡의 명령으로 여기에 왔다고 들었다는 증언만 한다면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 유령 증거는 세일럼 마녀 재판에서 사용된 가장 논란이 많은 증거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본 피고인의 영혼이나 형체를 증언하는 방식으로 당시 청교도적 신념과 악마학에 기반한 관행이었으며, 이 증거들은 논리적이고 물리적인 증거가 아닌 피해자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만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이 터무니없는 증거들로 인해 티튜바, 사라구드, 오즈번, 이 세 사람의 마녀 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녀 재판은 현대 사회의 재판과는 다르게 가학적이고 고문에 가까웠죠. 재판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물시험.
피고를 물에 던져 떠오르면 마녀, 가라앉으면 무죄로 간주했습니다. 물은 신성한 요소로 간주되어 마녀는 물에 의해 거부되어 떠오른다고 믿었으며 떠오르면 마녀로 처형되었고 가라앉으면 익사로 사망하는 피고인에게는 사실상 생존 가능성이 없었죠. 신체 검증. 마녀는 악마와 계약을 맺으며 이에 악마가 표시를 남겼다고 믿어 피고인의 몸을 검사하여 마녀의 표식으로 간주되는 점, 흉터 또는 신체의 이상 부분을 찾았습니다. 자연스러운 흉터나 점도 마녀의 증거로 간주되어 무죄를 주장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바늘 시험. 마녀는 악마와 계약하며 특정 부위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였지만 피부의 감각이 없거나 다른 부위에 비해 둔한 부분은 어느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는 상황에 잔혹하고 비과학적인 방법이었죠. 악마의 경전 찾기.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는 악마의 서명을 찾아내려 시도했으며 악마의 책에 서명을 한 적이 있다는 자백을 하도록 고문을 진행했죠. 무게시험. 악마와 계약한 마녀는 인간보다 가벼워 공중을 떠다닐 수 있다는 믿음에 피고의 무게를 측정하여 마녀인지 판단하는 것이며 이 또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던 방식이죠. 성경시험. 마녀는 신성한 물건을 다룰 수 없다는 믿음에 피고에게 성경을 읽게 하거나 제대로 읽지 못하면 마녀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문맹인이 많았던 그 시대상을 반영하거나 긴장으로 인해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방식으로 이 또한 터무니없는 재판의 방식이었죠. 이러한 마녀 재판으로 세 사람 중 디튜바는 자신이 마법을 사용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혼자만이 아니며 세일럼에 더 많은 마녀들이 있다고 주장했고 그녀의 고백은 마을 전체를 공포에 빠뜨렸고 곧 모든 마을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이후 고발은 점점 더 많아졌고 약 200명이 마녀로 지목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평범한 주민들뿐 아니라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와 부유층도 포함되었던 만큼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은 고문과 위협 속에서 거짓 고백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발해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 했습니다.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 중 19명이 교수형에 처해졌고 1명은 고문 중 사망했으며 많은 사람이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중 마을에서 신앙심도 깊고 존경받던 인물도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둘 깨닫기 시작합니다. 특히 매사추세츠 주지사 윌리엄 핍스는 자신의 아내마저 마녀로 지목되자 유령 증거 사용을 금지하며 재판을 중단시켰죠. 1702년 재판은 공식적으로 잘못된 사건이라 선언되었고 희생자들의 가족에게 금전적 보상을 진행하며 잘못된 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일럼 마녀 재판은 집단 공포와 집단 히스테리가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편견과 두려움, 그리고 공정한 법적 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신기한 이야기를 찾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